자, 우리 137쪽에요. 16번 한번 보시면 얘도 조금의 논리가 필요한 애죠. 그래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일단 핵심 내용 정도는 좀 해보죠. 적절한 거니까. 첫 번째 문단 한번 보시면요. 논리 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이 사람들의 견해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죠? 자, 만약 어떤 것이 과학일 경우에 거기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라고 해가지고요. 과학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유의미한 문장의 기준으로 검증 원리라는 거 제시하고 있고요. 그죠? 검증 원리라는 것은요. 경험을 통해서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은 유의미하고 그렇지 않은 문장은 유의미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의미하다는 검증 원리 그리고 검증 원리는 참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유의미하다. 이때 경험의 범주가 뒤쪽에 나와 있거든요. 가와 나라는 예문이 나와 있고요. 일단 보니까 위 두 문장 중 경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것은 3문단이에요. 비록 현실적으로 큰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가 달의 다른 쪽 표면에 산이 있다는 경험을 통해 진위를 밝힐 수 있다. 즉 이라고 풀어주면서 가의 진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 보면 검증 원리에서 얘기하는 경험이라는 것이 반드시 겪은 일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죠? 겪은 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도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참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근거해서 일단은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걔도 검증할 수 있고 유의미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나 같은 경우는요. 그죠?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학의 문장은 유의미하고 유의미하다는 것은 검증 원리를 통과한 거. 검증 원리는 경험을 통해 참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때 경험은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범주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 그게 핵심이 되는 거고요. 선택지 1번 보면 이게 좀 재밌는 게 논리 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근데 이게 제시문에 아예 안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죠? 어떤 얘기 나와 있어요? 과학, 그 다음에 뭡니까? 유의미. 근데 여기서는 과학과 뭡니까? 무의미. 그러면 우리 왜 소재는 비슷하게 겹치는데 서로 반대로 설정돼 있을 경우에 뭐 활용하는 걸 우리가 하나의 원리로 잡았습니까? 대우.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소재가 서로 반대리는 진술로 엮여 있을 때 대우로 바꿔보는 거. 그거 했었죠. 그죠?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과학일 경우에는 어떻다? 유의미하다.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과학이라면 유의미하다. 근데 선택지 1번에서는 과학이 아니다니까 그러면 과학이 아니다를 끌어내리면 여기서 대우로 바꿔가지고요. 뭐라면? 그렇지. not 유의미. 유의미하지 않다면 뭐가 아니다? 과학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게 곧 뭐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무의미하다는 거니까 그러면 선택지 1번과 비교해보면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거. 무의미한 문장이라면 뭐가 아니다? 과학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요거 1번이 적절한 추론이라는 거 충분히 끌어낼 수 있죠. 추론 문제에서 소위 얘기하는 논리 개념이나 논리의 원리 같은 게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25년 이후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특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2년, 3년, 4년 이럴 때 상당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원리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동일한 소재를 제시문과 선택지에서 서로 반대되게 다루는 경우에는 뭘 활용하면 편하다? 대우를 활용하면 편하다. 이런 식으로 풀리는 문제가 꽤 있거든요. 살짝 난도 있는 문제들 중에서.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고요. 물론 나머지 확인해 보면 과학의 문장들만이 유의미하다. 이건 좀 다르죠. 보세요. 이것도 과학이라면 유의미하다는 건데 이거잖아요. 이거 우리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과학이라면 뭐다? 유의미하다. 그러면 과학에 쓰이는 문장들은 모두 유의미한 범주에 들어가는 건데 2번 보니까 과학의 문장들만이 유의미하다? 아니죠. 여기 있는 것은 유의미하지만 뭐는 아닌 거예요. 과학의 문장이 아닌 거니까 과학의 문장들만이 유의미하다라고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의 문장이라면 모두 유의미하다는 맞지만 과학의 문장들만이 유의미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의미한 범주에 뭐가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과학이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도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요거 생각하시고요. 문제 재밌죠? 그다음에 3번 보면 검증 원리에 따르면 경험되지 않은 것을 언급한 문장은 무의미하다라는 거 아니죠. 경험되진 않았지만 경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검증할 수 있고 그것은 어떻다? 유의미하다 그랬으니까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무의미한 게 아니라 유의미한 문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4번에 검증 원리에 따르면 거짓인 문장은 무의미하다. 아니죠. 분명히 뭐라고요? 참이나 거짓을 뭐 할 수 있으면 검증할 수 있으면 그러면 거짓인 문장은 거짓이라는 게 검증이 된 거고 따라서 어떤 겁니까? 유의미한 거니까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얘는 난도 상에 속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사지선다 문제에서 정답률이 60% 미만이면 그죠? 난도 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 정도 급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논리 개념들, 논리 규칙들 가볍게 활용하시면서요. 이런 문제를 풀면 되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수능도 봤더라고요. 우리는 한참 됐지만 보니까 만점자 표점이 146.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불수능이에요. 만점자 표점이 146이라는 얘기는 불수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가 76%니까 그러면 맞은 사람이 5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오답률이 70% 넘어가는 문제가 4문제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거 거의 4문제씩이나. 그래서 분명히 아침에 제가 뉴스 봤을 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EBS를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교과 과정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이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사람들이 점수 막 입력해서 통계 나온 거 보니까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정확히 나오면 만점자 표점이 146이면 역대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만점자 표점이 150이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축에 속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시험이면 그 훈련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아마 시간 내에 다 풀지도 못하고 10문제 정도 날렸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그래서 매번 EBS 보고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면 된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 안만 봐도 제가 정말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소재만 활용하지. 문제는 꼬아서 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그런 거 자꾸 보는 이유가 그 출제진이 일부 겹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내는 방식이나 이런 게 약간의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트렌드 보려고 제가 뭐 강의도 강의지만 시험 볼 때마다 딱 시험지 나오면 저도 한번 쭉 보는데 야 이거 시간 내에 애들 다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도 들고 학교 교육만으로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실제로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예전부터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맨날 수능 만점자나 아주 옛날에 학력고사 전국 1등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죠? 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학교 수업에 집중하고 사교육 없이, 그죠? EBS를 참고로 활용하고 해서 했는데 보면 이렇게 집안 분위기 되게 잘 살고, 그죠? 뭐 아빠 의사, 엄마 변호사 막 이렇잖아요. 그죠? 돈이 있는 집안인데 사교육을 안 시켰겠어요? 말도 안 돼요. 그래. 애들 제가 여기 말고 서울에서 일하는 학원은 한 달에 어떤 부모들이 있냐면 애들 학원비로 1,500에서 2,000을 쓰는 엄마들이 있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고3 1년 동안에 1억에서 2억을 때려 넣는 거죠. 그죠? 때려 넣고 물론 이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참 지저분한데 돈을 때려 넣으면 결과는 잘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아예 기본적인 이해력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면 그렇게 돈 때려 넣어서 1대1로 붙이는데 점수가 안 나오겠냐고요. 1대1이죠. 1대1. 1대1로 해서 유명 강사를 촥촥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한 3과목에서 5과목 듣는데 한 달에 이제 1,000에서 2,000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뭔가 높은 점수를 받기가 정말 웬만큼 노력해서는 쉽지가 않은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부도 대물림 되고 그래서 학력과 학벌도 대물림 되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죠. 뭐 저는 이미 끝이에요.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투덜대는 게 전부고 여러분들이 바꿔주시고 정말 그래서 매번 해마다 시험 끝날 때 너무 씁쓸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상당히
한정적일 뿐더러 그 한정적 점수라는 게 그 집안의 경제력하고 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눈에 뻔히 보이다 보니까 막 시험 볼 때마다 막 짜증이 나요. 그죠? 이렇게까지 어렵게 안 돼도 충분히 대학 이렇게 가를 수 있을 텐데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렇다고 뭐 제가 고치고 싶으면 정치해야죠 뭐. 그거밖에는 없죠. 그죠? 정치해야겠어요. 저도 이제 뭐 어느 당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그 진성 당원이고 당에 소속돼 있고 서서히 당에서 입지를 넓히면서 곧 정계로 이제 꿈을 꿔봐야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교육을 바꾸려고. 저희 당의 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아닙니다. 그냥 당 내부에 있는 소모임 교육위원회. 무슨 당인지 얘기 안 했어요. 그죠? 선생님 혹시 뭐 자유공화당 아닙니까? 뭐 이러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지 않은 그런 범주인데 다수당은 아닌 뭐 그런 데 속해 있어요. 그죠? 예. 더 이상은 비밀입니다. 이따 쉬는 시간에 제가 꼬실게요. 그죠? 자, 봅시다. 그러면 17번 중요한 건,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 문제도요, 이 문제도 결과적으로 논리 개념을 활용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일단, 제시문 내용 한번 가보죠. 1문단 보니까 마지막 두 줄인데요. 마지막 두 줄을 보는 이유는 요거. 즉 때문에. 요렇게 하면서 이제 좀 더 쉽게 풀어주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컴퓨터는 뭐의 지배를 받는다?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컴퓨터, 그죠? 얘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고요. 그 다음에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결과가 하나로 고정된다. 즉, 다시 말해 이러한 시스템에는 항상 하나의 선택지만 있을 뿐이고 그런 뜻에서 결정론적 지배를 받는다는 것과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그럼 이런 거잖아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결정이라고 써볼게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할 때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자유의지의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이런 거죠. 필요 조건이니까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쉽게. 그죠? 아니, 필요 조건은 뭐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헷갈리면 안 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우리 조건문에서 필요 조건이 어디? 여기 와야 돼요, 여기 와야 돼요. 여기 와야죠. 왜 여기 온다고? 오른쪽이죠, 오른쪽. 제 기준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여러분들 기준으로. 나 지금 귀 빨개지는 것 같은데? 갑자기 화가 나서? 그죠? 이거 격분하면은 자존감이 없는 건데. 어쨌든, 그죠? 그래서, 아니, 우리 얼마나 쉽게 했어요. 오른쪽이 오는 게 왜 필요 조건이에요? 그렇죠. 얘가 화살을 맞으니까, 그죠? 화살을, 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얘기했잖아요. 화살을 맞으니까. 피! 그래서 이쪽에 오는 게 뭐예요? 필요 조건이었었잖아요. 그래서 필요 조건은 아닌데, 다른 선택이 뭐가 돼요?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죠. 그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요 조건이고, 그 다음에 결국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은 뭘 갖지 않는다?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그죠? 결정론적 법칙을 받는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 시스템에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뭡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뭐가 없다? 도덕적 의무도 없다. 도덕 의무라고 쓸게요. 일단은 제시문에 남아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가볍게 이제 정리해보면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거. 그럼 보세요. 기억에 컴퓨터는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컴퓨터는 뭐의 지배를 받아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으니까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으면 뭘 가지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고. 그죠? 그다음에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도덕적 의무의 귀속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연쇄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컴퓨터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아서 그죠?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 것은 곧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없다는 거니까 기억은 이렇게 연쇄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 보면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끌어낸 건 그죠?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고.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뭘 받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유의지가 있으면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니은도 뭐가 돼요? 맞는 진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보죠. 도덕적 의미를 귀속시킬 수 있다면 자유의지가 있는 거고, 자유의지가 있다면 요거 부정하면 앞에 것도 부정해서 뭐예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은 보세요.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시스템. 그러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뭘 부정한 거예요? 후권을 부정한 거죠.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면 뭘 가지지 않는다? 자유의지도 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이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배웠던 논리의 조건문. 그래서 가언 3단 논법 연쇄적으로 풀리는 것과요. 그 다음에 후권 부정 이런 것들도 충분히 풀리는 애들입니다. 얘는요. 내용을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만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8번은요. 가볍게 한번 가보죠. 그 논리 안 돼 있는 분들은 이게 독해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빨리 해야겠죠? 그죠? 그동안에 이제 11월 달에 뭐 행정법, 행정학 열심히 하셨으니까 12월 끝나기 전까지는 논리 빨리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제 뭐 우리 행사도 없잖아요. 크리스마스 뭐 우리하고 상관없고 뭐 어차피 혼자인데 뭐. 아, 죄송합니다. 그죠? 예, 극소수의 혼자가 아닌 분과 혼자인 대부분의 분들이 계신데, 그죠? 크리스마스 상관없고, 뭐 11월 11일 뭐 지났고, 가래떡데이. 그죠? 뭐 지났고, 뭐 24일, 뭐 1월 1일은 우리 그렇게 크게 안 치고, 그죠? 설날이 좀 큰 행사인데, 설날은 우리에게 뭐 행운이죠, 뭐. 중간에 3, 4일 쉬면 밀렸던 공부 빡빡하게 끝낼 수 있으니까. 그죠? 순공시간, 설날 연휴 때는 14시간씩 잡을 수 있잖아요. 24시간 중에 14시간인데? 딱 적당하지 않아요? 그죠? 10시간에서 한 6시간 주무시고, 그죠? 가족들이랑 식사하시고, 그죠? 뭐 그렇게 해서 이 정도면 뭐 14시간 정도 하셔야죠. 아, 물론 순공시간이라는 개념도 좀 웃기기는 하죠. 순공 물리적인 양보다는 집중해서 몇 시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죠?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빈칸은요. 이건 길게 안 할게요. 자, 이른바 이거 분업인데 여왕개미는 평생 알 낳는 일에만 전념하고요. 일개미들은 알 낳는 여왕을 도와서 굴락에 이것이 필요한 나머지 업무를 담당한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른바 무슨 분업이 되는 겁니까? 번식 분업이죠. 뭐 여왕은 알 낳는 일에만 전념하고 나머지 일개미들은 그런 알 낳는 여왕을 도와서 번식이 필요한 나머지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18번은 복잡한 거 아니죠. 단순하게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19번도요. 그 서울시에서 따로 보는 기술직 국어 지문이 뭐 그렇게 썩 좋은 지문만은 아닌데, 그죠? 이런 것도 한번 보면 너무 쉽죠. 다음 글에서 말하고 있는 생물 진화의 유전적 진화 원리가 아닌 거.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얘기하고 있는데요. 생물 진화의 돌연변이. 뭡니까? 유전자의 이동, 유전자의 제거. 넷째는 뭐예요? 유전자의 유실. 안 나와 있어요? 적자 생존. 답 그냥 보이면 쉽게 된 문제거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죠? 더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 가볍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 한번 가보죠. 20번. 이건 문제가 재밌죠? 2022년도에 봤던 간호 8급입니다. 간호직 8급 시험에, 이게 이제 매해 있는 시험은 아닌데 국어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었고요. 자, 적절한 거니까 이것도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죠. 우리 교재 기준으로요. 1문단의 5번째 줄 보시면 내가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나도 잘 모른다. 그러면서 이 문단에서 내 행동의 이유를 곧잘 설명하고는 하지만 내가 이야기할 때 지어내고 있고 애누리에서 들어야 한다는 걸 정확히 인식할 때가 있고 상대방은 근데 끄덕이면서 믿어요. 나도 다른 사람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고 상대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챌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유가 중요하죠. 그러나 법조계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는 인식, 목격 잡히고 배심원이 자신의 행동 이유나 어떤 결론에 도달한 이유를 말할 때는 그들이 솔직히 말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 설명을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적절한 이유이기 때문에 결국 글의 주제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내가 됐든 타인이 됐든 뭡니까?
말이나 행동의 원인을 정확히 한다고 할 수는 없다가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1번에 목격자 피고 배심원은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다. 목격자 피고 배심원이 그죠? 뭐예요? 그들이 솔직히 말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근데 그럼에도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들 자체가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잘 모른다고요. 그죠? 4번에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를 설명하면 그죠? 신뢰해야 한다. 이유 말해도 뭡니까?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막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 8회 쪽으로 갑니다. 8회. 요거는 상당히 글 자체가 재밌죠? 8회 한번 보시면 1번이에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것도 선택지 한번 가볍게 보죠. 그죠? 판결, 이유, 상황이 참작. 그 다음에 신여척, 의롭다. 그죠? 그 다음에 형제 간의 다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신여척이 원한 갚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사건 개요 가볍게 남아 있고요. 왕의 교지를 보면 교지. 남의 형제 사이에 싸움을 보다가 신여척이 갑작스럽게 불같이 성을 냈다. 이전에 아무런 은혜도 없었고 그렇다고 지금 어떤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신여척은 원한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고 답이 너무 쉽게 나오지 않나요? 그죠? 원한을 갚으려고 범죄를 저질렀다? 아니고요. 자, 벼랑간 발끈하는 사이에 싸움에 뛰어들어가 상투를 잡고 발로 차면서 동기간에 싸우는 것은 이 뛰게 하는 동기간은 형제 자매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간을 같을 동자에 기운 기자 써서 동기간이라고 얘기도 해요. 자, 동기간에 싸우는 것은 인륜과 강상의 변이다. 그죠? 강상이 먼지 나와 있고요. 변이라는 것은 재앙이죠. 그래서 사람이 지켜야 하는 도리에 닥친 재앙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싸우던 형제가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책망하자 내가 옳은데 내가 도리어 성을 내고 내가 밝힐 자니 나도 하겠다라고 했다. 아, 신여척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재판관이 아니면서 형제간에 공경하지 않은 죄, 형제간에 공경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죄예요. 그죠? 그러면 그 말은 결국 형제간의 다툼은 결국 지탄받는 일이었다는 거고 신여척을 말함이 아니겠는가? 범죄자를 사형수 명부에 올린 일이 무수하나 뜻이 크고 그죠? 기계가 있어 녹록하지 않음을 신여척에게 볼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해가지고요. 신여척을 방면하는 이유나 상황이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신여척의 행동 자체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 겁니까? 그죠? 예, 기계가 있고 뜻이 크다라고 해서 결국에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고 평가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죠? 뭐 4번 끌어내는 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고요. 자, 2번은요. 이것도 재미있는 문제죠. 얘도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데 난도 상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가에 들어갈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가에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 한번 두세 번 풀어보셨는데 또 틀리신 분들은 이제 헷갈리는 포인트가 계속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가에 들어가는 내용은 뭡니까? 일단은 패스 횟수 세라고 했더니 뭐 지나가는 거 보지 못했다. 고릴라 지나가는 거 보지 못했다 해가지고요. 결국 사람은 뭐?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뭘 기울인다? 주의를 기울인다 해가지고요. 3, 4번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이 문제는 정답률 통계를 보면 1, 2번 택한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이런저런 시간적인 이유 때문에 찍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고, 그죠? 당연히 정답 택한 비율이 오답 택한 비율보다 살짝 높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과 4번에서 움직이는데, 일단 여기에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도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이 문단 한번 보시면, 이 실험 결과를 우리의 일상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띄는 밝은색 옷을 입도록 권하는데 밝은색 옷의 오토바이 운전자는 시각적으로 더 잘 보이고 덕분에 잘 보이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잘 보이고 쉽게 알아본다라는 개념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과 인지 나오고 그다음에 보세요. 그렇다고 해도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밝은색 옷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 그러니까 밝은색 옷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어때요? 잘 보이죠. 그죠? 그래서 잘 보인다고 해서 뭐 하는 것은 아니다. 알아보는 것, 인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잘 본다고 해서 그죠? 다 인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본다고 해서 다 인지하는 것은 아니다. 뭐하고 비슷해요? 후건 긍정의 오류. 그죠? 우리 왜 조건문에서 전건과 후건이 있을 때 오류가 두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건을 부정한다고 해서 뭐가 부정되잖아요.
후건이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되는 게 이 조건문은요. 정건이 참일 때 후건이 참이라는 걸 주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류가 되는 건 정건을 참이가 아니라 정건을 부정했을 때 후건도 부정된다고 생각하는 게 오류고 후건은 반대죠. 후건을 뭐 했을 때 긍정했을 때 정건이 항상 뭐 되지 않는다? 긍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후건을 긍정한다고 해서 정건이 긍정되지는 않는다. 잘 보인다고 해서 뭐 하는 것은 아니다. 인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후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인지하는 겁니까? 보이는 겁니까? 그렇죠. 보이는 거죠. 그죠? 후건을 긍정한다고 해서 정건이 긍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잘 보인다고 해서 다 알아보는 것, 인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 잘 보인다는 거, 바라보는 행위가 잘 보이는 거니까 바라보는 행위는 인지의 무슨 조건? 화살 맞으니까 필요 조건이지 뭐는 아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 조건일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왜 충분 조건이 되려면 바라보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인지가 돼야 돼요. 근데 바라본다고 해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구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충분 조건의 기본적인 의미만 잘 알고 계셔도 돼요. 충분 조건은요. 그것이 참이면 무조건 뭡니까? 후건도 참이 되는 건데 바라보는 게 충분 조건이라면 바라보는 것만으로 뭐가 바로 돼야 돼요? 인지가 반드시 돼야 돼요. 근데 바라본다고 해서 알아보는 거, 인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라본다는 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배웠던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의 개념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나오는 추론 문제는요, 당연히 과거부터도 이미 이렇게 출제가 됐지만 논리 문제라고 완벽하게 그 유형에 들어가는 문제가 따로 3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거고요. 추론하는 문제에서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응용하는 문제도 일부 출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야만 적정선의 난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일단 제 예측은 올해는 첫 번째였으니까 국어 난도를 그렇게 높이진 않았었고요. 다만 제 예측입니다. 내년에 보는 시험은 올해 시험보다는 조금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구 어렵다가 아니라 추론적인 읽기나 비판적인 읽기에서 이런 식의 사고나 아니면 아까 우리가 봤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논리적인 사고, 개념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전형적인 논리 문제 외에 한두 문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연습하면 많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죠? 뭐 내후년은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니죠. 벌써부터 25문제 내후년 체제, 내후년에 25문제로 바뀐다고 벌써부터 또 난리예요. 그죠? 난리인데 생각해 보세요. 욕하면 안 되죠. 어려운 문제가 5개 늘어나겠어요? 안 그래도 국어 지문이 긴데? 아니죠. 기본적인 문제를 더 늘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5문제에서 뭐 어려운 문제가 그냥 단도직입형 한 3개에 2문제짜리 붙어 있는 게 하나 정도 나오겠죠. 물론 예시 문제 곧 나오겠지만 그리고 그 난도를 그렇게 높일 수는 없어요. 보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바뀌면 25문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 고위직 공무원이라면 인사혁신 쪽 공무원이라면 국어 문제나 영어 문제를 어렵게 만들겠어요? 전공 과목을 더 세부적으로 내겠어요? 전공 과목을 세부적으로 내겠죠. 다만 이제 4과목 100점 만점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국어 영어를 5문제씩 늘리는 거지 국어 영어에서 변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어나 영어에서 늘어나는 5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내년에 끝낼 거니까 크게 신경 쓸 바는 아니기는 한데 어려운 문제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렵게 내고 싶으면 9급을 뭐로 바꾸면 돼요? 피셋 형태로 바꾸면 돼요. 그죠? 근데 25문제 사지선다로 만들겠다는 건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법학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열심히 공부해라. 직무 연관성이 높으니까 그런 의미고 국어 영어는 기본만 측정하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근데 뭐 이것 때문에 또 국어를 공무원 뽑는데 국어 잘하는 사람 뽑아야 돼요? 행정학 잘하는 사람 뽑아야 돼요? 행정학 잘하는 사람 뽑아야죠. 국어 능력은 그냥 기본적인 능력 측정의 범주에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죠. 근데 또 난리를 쳐요. 이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나를 싫어하지. 그죠? 막 어렵다고 막 해놨는데 공기트가 아닌데?
그죠? 아닌데, 그럴 수가 없는데?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저 새끼가 내 장사를 방해한다고? 아니, 쉽다고 다 맞히는 거 아니니까. 솔직하게 잘 가르치면 되지. 뭘 굳이 그렇게 국어 공부를 늘립니까? 그건 아니죠. 자, 얘는요, 논리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글의 흐름을 잘 봐야만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 문제기는 합니다. 그래서 얘도 난도가 상해요. 중하 문제는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 있고요. 난도 상위 문제고요. 우리 채점표에 다 나와 있기는 합니다. 이런 거죠. 빈칸 들어갈 말이고요. 자기지향적 동기와 타인지향적 동기는 행위의 적극성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해가지고요. A는 자율방범 대원들에게 이 일의 자원 동기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러면 보세요. 자기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과 타인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 그리고 둘 다 말한 사람, 범주가 3개네요. 자기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 그 다음에 타인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 그리고 뭐예요? 둘 다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 후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2개월간 방범 순찰에 참여한 횟수를 살펴봤는데, 그 결과 자기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들 모두가 그러면 자기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들 모두는 어떤 몇 번하고 몇 번이 들어가요. 자기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과 둘 다 말한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자기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들 모두가라고 하고 있으니까 자기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죠? 자기지향적 동기와 타인지향적 동기를 둘 다 말한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놓치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자기지향적 동기를 말하지 않은 사람, 자기지향적 동기를 말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타인지향적 동기를 말하는 사람이죠. 말하지 않은 사람보다 순찰 횟수가 더 많았다. 일단 1, 3번이 2번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 뭡니까? 1번과 3번. 자기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과 둘 다 말한 사람이죠. 중에 타인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들의 순찰 횟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즉 뭡니까? 둘 다 말한 사람들이 자기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들보다 많았다. 그럼 몇 번이 많았다는 거예요? 3번이 많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1번, 그 다음에 뭐예요? 2번이 되는 거죠. 결국 A는 2를 토대로 그러면 순찰 횟수가 많다는 것은 적극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자기지향적 동기와 어떤 거? 타인지향적 동기를 가진 사람 모두가 가장 적극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기준 잡아가지고요. 풀어서 한번 써볼게요. 둘 다 말한 사람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자기지향적 동기, 그 다음에 타인지향적 동기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기준 잡으시고요. 그러면 1번에 자기지향적 동기만 가진 사람은, 그죠? 여기네. 이것만 가진 사람은 타인지향적 동기만 가진 사람보다 행위의 적극성이 어떻다? 높다. 그래서 1번 해석은 맞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둘 다 말한 사람 잘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타인지향적 동기를 가진 사람이 적극성이 높다? 얘가 가장 낫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자기지향적 동기는 행위의 적극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뭘 끌어낼 수는 없어요. 부정적인 영향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요거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기지향적 동기가 행위의 적극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 이것도 역시 뭘 확인할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누가 더 높은가를 보여줄 뿐이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1번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 자, 보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가보면요. 부합하는 사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부합하는 사례.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면 적절한 거니까 지문 한번 보죠. 1문단 한번 보시면 둘째 줄에 하버마스가, 그죠? 공공영역이라는 것은 공공토론의 민주적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문단은 그냥 건너뛸게요. 살롱 나오는데 3문단 첫째 줄에 그러나 하버마스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민주적인 토론, 여기서 얘기하는 민주적인 토론이 뭐하고 같은 개념이라는 거 놓치면 안 돼요. 공공영역이죠. 그죠? 왜냐하면 1문단에서 공공영역은 공공토론의 민주적 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산업의 발달관계 퇴보했고 특히 뭐 때문에
대중매체와 대중오락의 보급이 공공영역이 뭐해지는 거? 공허해지는 거. 공공영역이 공허해진다는 것은 뭐가 사라진다? 공공토론의 민주적 장이 사라진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사문단 첫째 줄에 보면, 그리고 게다가 미디어가 상업화되면서 공공영역이 침식당하고 있고, 상업화라는 것은 결국에 수입, 시청률, 수익을 보장하는 콘텐츠가 되는 거고, 그 결과 어떻게 됐다? 공공영역이 축소됐다. 그럼 이런 거잖아요. 하버마스에게 공공영역은 공공토론의 민주적 장인데, 대중매체와 대중오락의 보급과 미디어의 상업화, 그 다음에 수익률, 시청률 추구가 결국에 공공영역의 축소를 가져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공영역이 축소됐다는 것은 뭐가 사라지고 있다? 공공토론의 민주적 장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와 동일한 겁니다. 이 얘기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걸 찾으면 되죠. 몇 번입니까? 4번이죠. 공공영역이 침해당하고 축소됐다는 게 결국 토론의 장이 감소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1번은 말도 안 되고요. 이건 안 하겠습니다. 2번에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은 상업적 광고뿐만 아니라 공익광고, 아니 대중매체, 대중문화 보급되면서 미디어는 점차 뭐 되고 있어요? 상업화되고 있죠. 그래서 공익광고 증가 확인할 수 없고요. 3번에 자, 글로벌 미디어가 발달하더라도 국제사회의 공공영역은 공허해지지 않는다. 대중매체와 대중오락의 보급이 글로벌 미디어에서 확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확산이 심화되면은 공공영역이 오히려 뭐 되겠어요? 공허해지겠죠. 그래서 3번도 적절한 사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이 문제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죠? 얘도 까다롭죠. 자, 보시면 이게 1번이 틀린 건데, 1번이 왠지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알쏭달쏭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보세요. 선택지 1번 보면, 자, 알파벳 언어의 철자 읽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소리와 표기의 대응과 관련되는데 각 소리가 지닌 특성이 명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영어 사용자, 무의미한 단어 읽을 때 자방구의 읽기 네트워크,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관된 내부의 이게 영어 사용자의 뇌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선택지가 담고 있는 정보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까다롭죠. 확인해야죠. 뭐. 그다음에 3번은 이탈리아어에 대한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어의 대응의 규칙성이라는 거. 그다음에 낯선 단어 발음할 때의 상황. 그다음에 4번에 영어. 그죠? 그리고 뭐 비교하고 있어요? 스페인어.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네요. 한번 가보죠, 그러면. 일단 보면 1문단의 첫째 줄 보시면요. 그죠? 언어마다 고유의 표기 체계가 있는데 이건 책으로 볼게요. 이는 읽기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알파벳 언어는 표기 체계에 따라 철자 읽기의 명료성 수준이 달라진다라고 하면서 쭉 가보죠. 자, 철자 읽기가 명료하다는 것은 그죠? 명료하다는 것은 한 글자에 대응되는 소리가 뭐해서 규칙적 이어서 글자와 소리 대응이 뭐 1대1이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글에서 얘기하는 거 잘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학습했던 거거든요. 철자 읽기가 명료하다는 것은 글자와 소리가 뭡니까? 1대1이라는 특성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지 1번을 잘 보면 알파벳 언어의 철자 읽기는 소리와 표기의 대응과 관련되는데 소리가 지닌 특성이 아니라 그 관련되는 특성 중에서 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응이 어떻다는 거? 1대1인가 아닌가로 얘기를 하는 거지 각 소리가 지닌 특성들을 가지고 명료성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1대1이라는 특성 중에 그 하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어떤 걸로 접근하는 거냐면 여기에서는 1대1이라는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선택지에서 갑자기 뭐로 넓혀요? 특성으로. 확장되잖아요. 그러면 이 특성 속에는 1대1이라는 거 이외의 특성도 이미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대1 가지고서는 명료하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 포함한 다른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요소들이 명료성을 결정하는 데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그죠? 이거 패턴화 했을 때 우리가 제시문에서는 A라고 얘기했는데 선택지에서 갑자기 A 포함해서 B, C로 확장을 해버리면 언급되지 않은 B와 C에 관련된 내용들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1번은 여기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단순하게 접근하면 되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정보들이 원체 선택지에 많다 보니까 틀리는 비율이 좀 높았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분명히 1대1 가지고 명료성을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1대1 딱 짚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성이라고요. 1대1을 포함한 나머지까지 다 언급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나머지 요소들은 명료성에 관련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2, 3, 4번도 한번 쭉 가보죠. 자, 그 예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어가 있는데 이탈리아, 스페인어는 그러면 뭐예요? 명료한 뭡니까? 1대1인 애들이죠. 자,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새로운 단어를 발견하더라도 보자마자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비해 영어는 명료성이 낮다. 명료성이 낮다는 것은 뭡니까? 예외도 많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소리도 매우 다양하다. 대응하는 소리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은 1대1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문단도 한번 가보죠. 자, 알파벳 언어를 읽을 때 사용하는 뇌의 부위는 유사하지만 뇌의 부위에 의존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영어와 이탈리아를 읽는 사람은 동일하게 좌방구의 읽기 네트워크 그러면 좌방구의 읽기 네트워크는 영어, 스페인어 그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모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생각하시고 하지만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영어를 읽는 사람은 암기된 단어의 인출, 그 다음에 이탈리아를 읽는 사람은 뭡니까? 음운 처리에 연관된 뇌 부위. 왜냐하면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이탈리아어는 규칙적인 음운 처리 규칙, 영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암기해둔 예외들과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어차피 대립되는 두 개의 항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칙한 거 그럼 나머지 2, 3, 4번도 점검을 해볼게요. 가보죠. 영어 사용자. 맞죠? 그 다음에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좌방구의 읽기 네트워크도 세모의 범주기는 해요. 그 다음에 암기된 단어의 인출. 그러면 선택지 2번은 영어 사용자의 특징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좋아요. 3번에 이탈리아. 요거였죠.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규칙적이어서요. 그죠? 규칙적이라는 거 뭐하고 뭐의 특징이었어요? 이탈리아어와 뭐의 특징이요? 스페인어. 그죠? 규칙적인 대표적인 애가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였으니까 규칙적이어서 낯선 단어를 발음할 때 영어에 비해서 명료성이 어때요? 높다. 명료성이 높은 단어가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당시에 나왔을 때 4번은 인과관계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뭐 이것은 잘못된 것이 4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와 소통하는 그 후배,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계통이 아니라 제가 이때로 시험을 봤었거든요. 봐서 21년에 봐가지고 답 올리고 눈누난난 이러고 이제 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 그때 무슨 중학교인가 그런 거 봐서 이제 찍고 눈누난난 가고 있는데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다 4번이라고 하는데요. 안 되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게 무슨 뭐 특별한 트릭을 건 건 아닌데 여기서 근데 여기저기 다 저기 4번이라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그냥 냅둬요. 틀면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사과하고 말게요. 그래서 그래도 행여 모르니까 우리 강사 모임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제일 연장자인데 거기에 단톡방에 띄웠죠. 야, 찍어서 딱 저랑 같이 모임하는 친구도 보내줬더니 다 주저없이 형 1번이지 이거 왜? 1번이지 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치 1번이지 이게 뭐 당연히 아니 1대1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성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범주 자체가 다른데 형 수능에서는 되게 익숙한 사고 방식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답 나오고 나서는 4번이 아니라 1번으로 밝혀졌죠. 그래가지고 그 학원에서 연락 와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답 고쳐야 되지 않냐고. 그냥 대세를 따르자 그랬는데 냅두라고. 내가 뭐 그렇게 뭐 전국에서 주목받는 강사는 아니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을래 이러고서는 했는데 나중에 답은 그렇게 나왔죠. 아유 정말 그래도 내년에 가려고요. 수업이 없다면 그죠? 수업이 없다면 그죠? 내년에 볼 때는 여러분들하고 같은 지역으로 가야겠어. 볼 상황이 되면 그죠? 뭐 기대하지 마세요. 뭐 같은 교실에서 뭐 기대하는 겁니까? 이제 뭐 한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 봅시다. 4번은 보세요. 영어는 음운 처리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들이 많아서 글자의 대응이 덜 규칙적이다. 근데 여기서 이런 거죠. 대응되는 소리가 규칙적이어서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1대1이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대우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대우로 바꾸면 1대1이 아니면 뭡니까? 덜 규칙적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잘 보세요. 지금 음운 처리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들이 많다는 것은 뭐가 아니다? 1대1이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1대1이 아니면 규칙적이지 않다. 예외가 많다. 곧 1대1이 아니면 뭐? 덜 규칙적이다. 규칙적이지 않다 해가지고요. 4번 이렇게 끝 나는 겁니다. 뭐 인과관계를 뒤바꾸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죠? 명확하게 대우, 그 다음에 개념적인 대응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선택지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범주 가지고 트릭 거는 것은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2월 달쯤에 그 많이 틀리는 문제 할 때 다시 한번 또 정도는 할 겁니다. 근데 환기는 해주죠. 이렇게 언급하고 범주를 확장하거나 반대 경우도 있죠. 그죠? 제시문에서는 3가지 경우라고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선택지에서 B 하나만으로 축소를 해버리면 나머지 배제하는 건 적절한 진술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주를 넓히거나 범주를 축소해서 틀린 트릭을 거는 거. 그죠? 이런 것들 살짝 조심하셔야 하죠. 자, 우리 6번까지 보겠습니다. 6번까지 보고요. 탈출시켜 드릴게요. 그죠? 집중 좀 잘 하세요. 힘들겠지만. 자, 6번 한번 보죠.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여러분들 다 보셨으니까 1, 2번 볼게요. 호랑나비, 나비 가지고 정보량. 그 다음에 2번에 용, 분류, 개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문단 보시면 분류, 비교, 정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식물학, 동물학 같은 건 다 어디에 들어가요? 분류 개념에 들어간대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과, 개, 나무 같은 건 역시 분류 개념인데 다 식물, 동물 아닙니까? 하위 개념으로 분류할수록 그 대상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전달된다라는, 그러면 선택 1번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상위 개념, 하위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상위 개념이 범주가 더 넓은 거예요. 그죠? 우리 왜 상하 관계 이런 것들은요, 고등학교 국어 과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나비와 나비 중에 뭐가 상위예요? 나비가 상위 개념. 그 다음에 호랑나비가 하위 개념이고, 분명히 하위 개념이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한다 봤더니 호랑나비는 나비에 비해, 하위 개념이 상위 개념에 비해 정보량이 적다. 아니네요. 하위 개념이 더 정보가 많이 전달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번은 잘못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쉬워요. 용.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시물이 없더라도 여기 보니까 얘도 들고 있고요. 앞에 보면 현실 세계에 적용 대상이 하나도 없는 분류 개념. 예를 들면 유니콘 같은 거. 그러면 용도 현실 세계에 없지만 당연히 뭐가 돼요? 하나의 동물로서 분류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3, 4번은요. 자, 꽃, 고양이. 얘네들은 그죠? 논리적 관계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비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문단에 비교 개념이 남아 있는데요. 그죠? 비교 개념에서 얘기하는 논리적 관계, 분류 개념에는 없고요. 여기서 비교 개념의 논리적 관계라는 것은 A가 B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 더 무거움 같은 비교 개념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런 거죠. 꽃이나 고양이는 A가 B보다 더 꽃이다, A가 B보다 더 고양이다, 이런 말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비교 개념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1문단에서 이미 꽃이나 고양이 이런 것들 뭐예요? 그죠? 식물학과 동물학에 쓰이는 분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비교 개념이 아니라 분류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교 개념에 포함되지 않고요. 자, 마지막 문단의 정량 개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번 보면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단위는 자연현상의 수를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거 보니까 정량 개념은 물리량을 측정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거고요. 물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위를 정하는 규칙이 필요한데, 이렇게 자연현상의 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뭐예요? 정량 개념이 생겨났다. 그럼 이런 거죠. 물리량 측정 단위를 정하는 규칙으로 뭡니까? 물리량을 측정함으로써 자연현상에 뭘 적용하게 돼요? 수를 적용하면서 뭐가 나왔다? 정량 개념이 나왔다는 거니까 4번도 적절한 진술이 되는 겁니다. 그죠? 떨어져 있는 정보들을 조합하면 되기는 하는데 그 연결이 그렇게 까다롭거나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6번까지 하고요. 여러분 식사하시고 그죠? 돌아오셔서 나머지 것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뒤쪽에 좀 볼만한 문제들이 있어요. 다녀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